권혜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사실 작년 초부터 상상을 했었어요. 뭔가 좀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마다 살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게 된 이 자리를 저는 처음부터 좀 아담한 개념에서 좀 사람들이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가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제1회 후이지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짧게 왜 우리가 후이지오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소비 트렌드 연구랑 글로벌 트렌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모 전자 회사에서 이제 미래 전략 연구를 이제 고객 연구랑 트렌드 연구 기반으로 하던 사람인데 그쪽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분야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저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부터 시작해서 교육이건 여러 분야에서의 이제 위기가 총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안타까움을 각 분야별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생생하게 접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제가 세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세종시대에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 축적의 시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정말 경험을 축적하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그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더 다음 단계로 잘 나아가게 하고 차세대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했던 사회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그런 정신을 우리가 한번 다시 공유해보고 살려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록이라든지 세종에 대한 공부, 역사 공부를 사실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닌데 제가 세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역사에 대해서 좀 리더십의 관점에서 그리고 미래 준비의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리더십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이 라이프 사이클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리더가 바뀌면서 계속 승계되고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맨날 지금 우리는 왜 지금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선왕조라는 거를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처음에 세종 때는 양적 성장이나 질적 진보까지 다 이룬 그런 사상 최고 주가 혁신 기업이 있다면 점점 그 주가를 까먹기 시작해서 선조라는 CEO 때는 완전히 주가가 폭락하고 다 말아먹고 그래서 인재들이 많아도 전혀 되는 일이 없는 이제 그런 회사를 제가 정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정조의 개혁이라든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파산하고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저는 우리 인재들이 제대로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포럼이 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초에 모여서 자기 생각과 꿈을 나누고 그거 어떻게 실현하면 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각계에 보면은 좀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잘 연결되고 좀 더 좋은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연초에 모여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포럼을 기획하게 됐고요. 지금은 오늘 첫 포럼 시작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중에 계속 후속적인 같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도 이어갈 예정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이 행사를 이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의 다보스로 성장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좀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후유조 포럼에서는 저는 다른 포럼과는 달리 좀 독특하달까 좀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데요. 첫째는 후유조 포럼에는 계급장이나 서열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공부하고 실천하러 오는 사람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후유조 포럼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후유조 포럼은 내빈이나 내빈 소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빈은 보통은
물론 계획 좋은 의미에서 행사에 기여하고 이렇게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행사에 와서는 서로의 꿈과 계획을 나누고 제대로 된 상호 간의 교류를 하고 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후일지오 포럼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일방적인 발표로 끝나는 세션은 후일지오에는 별로 없습니다.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표자와 언제든지 캐주얼하게도 좋고 토크 시간에도 토론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거 또 하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은 후일지오 포럼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일지오 포럼에는 자료집이 없습니다. 자료집이 없는 효과는 뭐냐면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학회나 학술대에 컨퍼런스 가보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사진을 보면은 다 자료를 보느라고 고개 숙이고 허리 굽히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제대로 된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료집을 없앴고 그 대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후일지오 포럼에 대한 가이드에 오늘의 스피커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담았고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오늘의 스피커에 대한 소개는 저는 가름하고자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짧습니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서로 말하고 싶은 걸 정말 마음속에서 끌어내서 충분히 하고 즐기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글 하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어떤 분의 페이스북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유를 하곤 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 풍토에 있어 비평의 불모성 또는 비평의 부재란 말을 흔히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원인이 우리나라의 비평은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이른바 사람을 까는 일만 주로 하고 사람을 치켜 세우는 살리는 일을 소홀히 해온 때문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생각을 입증하는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비평 저널리즘은 단 한 사람의 세계적인 인물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정명훈 남매나 백남준, 심지어 김지아나 장정일도 한국이 아니라 외국의 평단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은 사람을 키우는 노력, 인재를 인물로 만드는 노력에 있어 인색하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20세기 최고의 음악 비평가로 존경받던 슈트게 슈미트가 회고록에 적은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비평가가 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칭찬하는 용기를 가져라. 서로 그 칭찬이 인기가 없어도 칭찬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슈트게 슈미트는 비평가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집잡기를 좋아하는 비평은 시골뜨기다운 짓이라 타이르면서 아름다운 사과에서 하필 작은 벌레만을 보는 혹평가는 비평가로 살아남지 못한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종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재가 잘못을 하더라도 꾸짖지 않고 타이르고 격려하고 실수해도 계속 기회를 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칭찬하고 보상하는 정말 전 재위 기간을 거쳐 일관되게 그런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사실 우리도 사회가 굉장히 차갑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차가운 사회가 마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정한 사회를 유정한 사회로 바꿔야 된다고. 서로에 대한 정과 따뜻함이 넘치고 작은 발전에도 기뻐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후일지오 포럼에는 넘치기를 바라면서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말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후일지오 포럼에 저희가 기조 강연자를 모신 이영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영달 교수님은 정말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또 이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리더십을 제가 경험을 해보면 21세기 세종 같은 분이 이러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예,
그 인사이트와 비전과 추진력과 리더십에 있어서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분인데요. 이 영탁 교수님께서 미국과 영국의 국가 혁신, 관점과 철학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영단입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참 시작을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저걸 하면 되죠? 이걸 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함께 조금 나눴으면 하는 주제가 미국과 영국의 국가혁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이 좀 공유의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주제를 제가 하겠다라고 했는지 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좀 후회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오는데 이 눈이 이렇게 쭉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그 시인의 말씀처럼 눈은 내린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나린다라고 표현할 때 더 그 어떤 그 눈에 대한 느낌을 더 잘 갖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눈 나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는 중간에 이제 새로 나온 고속도로를 왔는데 이 여주대학교 오는 길이 정말 만만치 않은 길이더라고요. 이렇게 회전되는 그 간격도 높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발표하는 게 아니라면은 차를 돌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솔직히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인상 깊은 아침으로 오늘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한 표현인데 Every generation it needs a new revolution. 각 세대는 그 세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 혁명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굉장히 우리 현재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명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후일지오 포럼을 한다라고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후일지오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보니까 소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라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권혜진 박사님이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주대학교 굉장히 찾아오기 힘든 또 눈 내리는 그런 날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만 이것이 훗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더 나아가서 이 어떤 그 국제사회 속에서도 뭔가 이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모임과 활동으로 진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대한민국 국가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쪽 거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 돌아가요? 예, 예.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Entrepreneurial Ecosystem, 소위 이제 우리 기업가적 생태계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현재 지금 뉴욕에서 현지 교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데요. 이 기업가적 생태계가 국가 단위와 도시 단위, 기업 단위, 학교 단위에서 어떻게 개발되어질 수 있는지 진단하고 개발하는 그 방법론을 연구하는 게 지금 제 연구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국가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고 특정 도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에 일주일 뉴욕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뭐 뉴욕시 공무원들도 만나고 또 이제 뉴욕주 공무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뉴욕 시민들보다도 뉴욕시의 어떤 전반적인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뭐 한국 국적이고 뉴욕에 아무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뉴욕 친선대사와 같이 뉴욕을 막 열심히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까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혁신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단초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결론적으로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21세기형 국가혁신인데 이 21세기의 국가혁신이 우리 사이먼 시넥이 얘기하는 이 why, how, what frame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3P 관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정책이나 어떤 그 방향이 만들어지게 된 그 퍼스펙티브, 관점이나 철학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프랙티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이제 법제 시스템을 살펴보다 보니까 법안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이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법이 왜 발의가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의견을 낸 사람들이라든가 저반 어떤 관계된 사람들의 실명이 여기 다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 영미법의 어떤 그 체계에서 보니까 프랙티스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을 프린서플, 이 원칙과 정합성 테스트를 해봅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전개하는 이 프랙티스가 우리가 설정한 이 원칙과 과연 정합성을 이루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핏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칙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처음에 이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 때 가졌던 이 퍼스펙티브, 관점과 정합성을 이루는지 그 핏 테스트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처음에 바라봤던 그 관점과 철학이 잘못되었다라고 교정을 하는 그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 또 어떤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고 이 내용들 중심으로 잔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도대체 이 제도나 정책이 왜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 배경조차도 쫓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실례로 제가 이제 우리 그 기업의 어떤 활동 때문에 연대보증 문제를 가지고 뭐 연구도 하고 또 미디어에 출연해서 연대보증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제기도 하는데, 연대보증이 왜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부에서 아시는 분이 없어요.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쫓아보니까 연대보증은 1961년도에 정부에서 소위 그 우리가 신용 기능을 좀 만들어줘야 이 소위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데, 신용 기능이 없으니까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자라고 해서 1961년도에 신용보증기금을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어떤 그 저희 모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1976년도에 신용보증기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1961년부터 1976년까지 15년 동안 한시적으로 준용되는 일종의 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1976년도에 신용공여 기능을 공적 기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원래부터 있던 제도이자 법률로다가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어떤 국가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 3P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제가 잡아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도대체 21세기 국가 혁신이라는 것이 why, 왜 도대체 필요한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같은 이 병렬적인 관점에서 이 관점과 철학, 원칙, 그리고 실행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지 이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경쟁력에 대한 이 글로벌 인덱스가 나옵니다. 살펴보니까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1위 하는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 혁신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조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11위로 조사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경쟁력이 1위에서 11위인데 왜 우리의 인재와 청년들은 한국을 등지고 떠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인가? 사실 이 문제가 제가 우리 국가혁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이 혁신 경쟁력 1위로 꼽힌 그 블룸버그 인덱스입니다. 블룸버그가 2017년도에 이노베이션 인덱스라는 걸 발표했는데 우리가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스웨덴이고 3위가 독일이고 4위가 스위스, 5위가 핀란드입니다.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해외에서 보인 반응들, 한국이 1위야? 그리고 우리 한국 내에서 보인 반응들,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웨덴, 독일, 스위스, 핀란드는 공감이 되잖아요. 공감이 되는데 한국이 1위라는 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역시
우리는 극단적 불균형의 상태입니다. 우리 글로벌 안트로프리너십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 기업가 정신 분야 쪽에서도 그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한국은 완전히 극단적이에요. 어떤 지표는 세계 1위지만은 또 어떤 지표는요 아시아 평균, 세계 평균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쟁 관련된 그 독재 시스템입니다. 보면 우리가 R&D 우리 투자하는 정도, 그 다음에 특허 이런 것들은 우리 세계 1위인 거 맞아요, 그죠? GDP 대비 우리 R&D 투자액은 우리가 세계에서 부동의 1위잖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생산성은 32위입니다. 사실 이 지표들에 웨이트를 주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산출하니까 한국이 1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블룸버그 인덱스가 한국이 1위에 올라가서 국제적으로 사실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그 인덱스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한국이 이제 11위로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요. 이제 위포 혹은 와이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몇몇 그 우리 코넬 대학하고 몇몇 대학들하고 그다음 연구기관들이 같이 합쳐서 이제 하는데 블룸버그 이노베이션 인덱스보다는 이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가 조금 더 객관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냐면 1위가 이제 스위스예요. 1위가 스위스로 딱 하니까 누구나 이제 다 소위 이게 공감이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2위가 스웨덴이고 3위가 네덜란드, 4위가 미국, 5위가 영국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몇몇 분들이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공감이 되는 그런 그 결과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혁신 경쟁력은 1위에서 11위, 전 세계적으로 한 300개 국가가 있다고 보면은 최상위에 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세계은행에서 이 두잉 비즈니스라는 그 인덱스를 발표합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덴마크 4위 한국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몇몇 분들 보니까 바로 그냥 웃음을 지으시는데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시겠죠. 제가 이 그 정부를 대신해서 세계은행 평가 순위를 우리가 좀 더 높게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종의 세계은행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가서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세계은행 가서 한국이 이러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잘 평가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제 워싱턴 DC에 2차례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표를 보게 되면요, 전력 사용에 대한 그 비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업들이 전기세를 부담하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싸게 전기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두잉 비즈니스 랭킹 올려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겁니다. 한국 세계은행 선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한 단계 업. 그러면서 주요국 기업 환경 평가 순위를 하면서 미국이 6위이다, 독일이 20위이다, 중국이 78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홍보를 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하고 잠깐 아까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기업법, 회사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업 활동의 가장 기본법이 회사법 또는 기업법인데요. 이게 없습니다. 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요, 2005년도에 우리도 회사법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 2005년도냐면은 우리의 상법이 근거하고 있는 게 일본의 상법 체계를 준용해서 이제 우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본이 2005년도에 상법에서 회사법을 분리해서 우리가 단행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독립된 그 법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회사법이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한국도 상법에서 회사법을 분리해야 된다 검토를 했다가 또 유야무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법무부에서 상사법 학회에다가 연구 영역을 의뢰해서 왜 우리 한국에도 회사법을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뤘습니다. 보고서가 대략 한 38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법 조문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사법 학회에서 내린 결론이
한국도 회사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로 왜 회사법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상법 내에서의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된다. 그리고 상법과 민법 간의 법률 충돌이 발생된다. 등등등 해가지고 그 논거를 갖다가 쭉 다 도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야무야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은 2014년도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경련이 굉장히 파워를 지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경련에서 내려놓으라고. 왜냐? 회사법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은 회사법의 핵심은 회사의 유형을 세분화시키고요. 그 회사 유형별로다가 기본 원리, 소유 및 지배구조, 운영체계 이런 것들이 아까 perspective, principle, practice처럼 정합성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회사에서 상호순환 출자, 우리 즉 재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데 재벌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벌 시스템은요, 영미법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카르텔로 적용이 됩니다. 변형 카르텔. 카르텔은 경제 관련된 그 법 처벌 조항 중에서 우리 양형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높은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게 바로 카르텔입니다. 왜? 시장 질서와 시장 메커니즘을 파괴하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공정거래법상으로 이것이 인정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총자산 규모 10조 원 미만에 대해서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혹은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법이나 기업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재벌 시스템 문제까지 같이 건드려지게 되는 거니까 정경련에서 이 법무부와 상사법학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내려놓게끔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 또 경제 성장의 문제들 때문에 창업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업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업 활동의 기본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인식을 하는 어떤 내용들이 없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 경쟁력은 1위이기도 하고 11위이기도 하는데 국가 경쟁력은 보니까 29위로 해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경제 22위, 정부 효율성 28위, 기업 효율성 44위, 인프라 24위 이렇게 합니다. 이 기업 경쟁, 국가 경쟁력의 어떤 측정 결과들이 비교적 우리의 현주소를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가 조금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국의 혁신 경쟁력이 이만큼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우리의 인재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는 상태죠. 2015년 조사 자료를 보니까는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는 어떤 비율을 보니까 한국이 부동의 1위더라고요. 12.5%가 안 돌아가고 남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공계 분야로 좀 좁혀가지고 보니까요, 약 40% 정도가 미국에 체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에 잔류하는 비율이 10%가 채 안 됩니다. 한국의 어떤 소위 말해서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최근에는 항공, 조선 이런 쪽으로 해서는 미국으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죠.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등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민 의향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다가 78.6%로 이렇게 조사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청년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 텐데, 나는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한번 품어본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나는 이민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없다를 한번 손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20대 때 이민을 가려고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행위를 여러 차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느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부의 양극화, 청년 취업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등등 이렇게 하고, 실제로 지금 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진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일본으로. 일본이 지금은 이제 고용의 수요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국 우리 대학 졸업생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중국으로 또 이렇게 가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해보니까 야근도 잘하죠. 뭐 소위 대꾸도 없이 뭐 일 잘하죠. 빨리빨리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이제 우리 관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달리 표현해 보면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우리 국가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국가혁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립니다. 국가혁신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이 답을 하기 위한 진정 어린 노력의 과정이다라고 이 국가혁신에 대한 내용을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이따가 제가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리는 어느 순간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낯설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에게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절대절명의 질문이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즉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을 찾고 발견하는 것들인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 자체는 금기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하고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혁신의 출발점은 Y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우리 특히 이제 유아기 때 많이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Y라는 책입니다. Y라는 책. 아마 어린이 도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일 거예요. Y라는 책. 거기에 보면 끊임없이 Y라고 묻게끔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Y라고 묻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굴곡이 있는 어떤 그 구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조선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석희 이제 앵커가 그 우리 JTBC 8시 뉴스 우리 앵커 브리핑에서 했던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면적인 삶의 진로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문과와 이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문과는 경상계열과 인문계열로 나눠지고요. 경상계열로 가니까 CEO를 했다가 그 다음에 부도가 나와서 치킨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백수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로 가니까 처음부터 백수예요. 그리고 바로 치킨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출신인들이 작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치킨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과를 보니까는요. 자연계열로 갔다가는 그 다음에는 아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학계열로 가니까 과로해서 과로사 혹은 치킨집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 메인 뉴스의 앵커 브리핑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기업에서 사오정이라는 얘기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최근에 은행권에서요, 제가 이제 우리 권혜진 박사하고 이 디지털 뱅킹 이슈를 지금 이제 리서치하는 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은행권에서 이미 명예퇴직을 78년생 40세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오정이 아니고 뭐 사영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사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40세에서 59세 사이 사망 원인 1위는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입니다. 그 미만, 즉 다시 말해서 20, 30대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데 40대에서 59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무려 그 비율이 13%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결국에는 20, 30대의 자살이라는 것은 20대는 뭐 진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성관계라든가 등등 문제들이 있지만은 40세 이상의 자살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경제적 문제에서 귀결이 됩니다. 경제적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 직장 실패, 사업 실패가 가정 실패로 이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인력 구조를 보게 되면요. 경제활동 인구 대략 한 2,600만 중에서 30대 그룹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1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한 1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잡더라도 400만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쪽은 이제 소위 말해서 기업과 민간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전반적인 생활이라든가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지금 자영업 구조를 보게 되면 600만 자영업이라고 하는데 이 600만 명 중에서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자살하는 원인들을 보니까 삶이 공허하게 느껴져서 그 밑에 바로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서 생활이 힘들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제적 문제가 자살의 어떤 직접적인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에 이렇게 체념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JTBC에서 또 한 번 다뤘습니다.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 해보니까 앞서 우리 청년들한테 했을 때는 78%가 나왔는데 성인 전체를 확대해 보니까 이제는 88%로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거의 90%가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꿈꿀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이런 헬조선 대한민국 21세기 사회에서 과연 세종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이제 이 관점에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세종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단초를 영미국가의 혁신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국과 영국의 21세기 국가 혁신에 대해서 이 관점과 철학, 원칙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누구에게나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이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우리 국민교육 현장을 달달 배웠습니다.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냐면은 소위 국가 중심주의예요. 그죠? 국가 중심주의입니다. 이따 뒤에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건국 철학에는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리즘을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표현해서 뭔가 좀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인디비주얼리즘의 핵심은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기회 추구를 인정해주고 장려하고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인디비주얼리즘의 철학적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opportunity for all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뉴욕주입니다.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인데요. 아마 이제 다음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이제 나서게 될 것 같아요. 뉴욕주에서 2015년도에 브랜드 리뉴를 했습니다. 주 브랜드 리뉴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브랜드가 아이서울유예요. 아이서울유.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든 분이 그 메타 브랜딩의 박한기 대표라고 그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인 줄 모르고 제가 메타 브랜딩의 박한기 대표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도대체 서울시 아이서울유의 브랜드 도대체 이게 뭐냐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박한기 대표가 저한테 조용히 연락을 와서 아 그거 내가 만든 건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도 그 비판했던 글을 다시 내렸어요. 아이서울유. 거기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일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서울시가 아이서울유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브랜드 공모전을 했어요. 이제 시민들한테 제안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게 이제 아이서울유입니다. 그런데 뉴욕주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했던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은 대략 한 50만 명 정도를 면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방식이 소위 좀 꺼주신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될까요?
뉴욕주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은 여러분 주민들에게 주 정부는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질문법이 다른 거죠. 우리 이제 군박사님이나 박현모 교수님께서 이제 세종식 질문법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질문법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 정부는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5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 인터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30만 명 정도는 주민들, 그 다음에 10만 명 정도는 이주해 온 사람들, 한 10만 명 정도는 체류하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뉴욕주는 왜 존재하느냐면은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고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뉴욕주의 브랜드를 리뉴얼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뉴욕 State of Opportunity, 뉴욕 기회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모든 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Opportunity Agenda라고 있습니다. Opportunity Agenda를 설정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경제, 행정, 교육 등등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공식 문서가 만들어질 때 Opportunity Agenda라고 이렇게 공식 명명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우리 로고 표기 방식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보게 되면 뉴욕 State of Opportunity, Department of Health. 뉴욕주의 소위 의료부죠, 그죠? 뭐 건강의료부, 보건의료부 이렇게 되겠죠. 시각적으로부터도 계속 리마인드 해주고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 서울유와 같이 정체가 불분명한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머런 총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We are building land of hope and opportunity.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희망과 기회를 지금 만들고 세워가는 중이다. 희망의 나라, 기회의 나라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중이다. 영국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land of hope and opportunity. 희망과 기회의 나라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데이빗 영이라는 분입니다. 로드 영인데요. 자기가 이제 로드입니다. 이분이 대처 총리 시절에 무역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캐머런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총리 보좌역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영국의 국가 전략을 디자인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합니다. 이분이 영국의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만들어낸 키워드가 뭐냐면은 self-employability라는 겁니다. self-employability. 자기 고용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은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self-employability. 자기 고용 가능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기본적인 어떤 우리 안정적인 어떤 기반이 만들어져야 거기서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꺼낸 키워드가 바로 Enterprise Passport라는 겁니다. Enterprise Passport. Enterprise는 우리가 미국에서 Entrepreneurship을 영국에서는 Enterpris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누구나 자기 업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초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미국이 Opportunity for All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영국은 Enterprise for All 개념이라는 것들이고요. 이따가 왜 영국이 또 이렇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내용부터 하고 들어가죠. 이 미국과 영국의 어떤 국가 혁신을 보게 되면은 가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0년대 이래는 우리가 영미 국가들은 이 월스트리트 이코노미로 표현되는 것처럼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캐피탈리즘과 소셜리즘 간의 이 바이스 벌사 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캐피탈리즘과 소셜리즘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출발점과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8년과 2009년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는데 이때 사상 초유의 전 세계적 고실업 상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계기를 영미국가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새로운 혁신의 계기로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미국가에서는 2011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2011년도 1월 달에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캐머런 총리가 스타트업 브리테인 이니셔티브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EU에서 안트로프리너십 2020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국가가치체제가 소셜리즘과 캐피탈리즘의 어떤 바이스 벌사 관계를 뛰어넘어서 제3의 길을 모색하는데 그 제3의 길이 바로 안트로프리너리즘입니다. 안트로프리너리즘으로 왜 가게 됐는지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안트로프리너십,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번역상에 조금 에러가 있어요. 안트로프리너십, 기업가 정신하니까 좀 멘탈 사이드가 많이 강조되는데 사실은 이 안트로프리너십은 멘탈이 아닙니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호와드 스티븐슨 교수가 안트로프리너십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Entrepreneurship is the pursuit of opportunity.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냐면은 beyond resources control.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우리 일반인들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